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일본 경제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일본 경제가 잘 나간다고 해서요. 조금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뭐 배울 거 없나 생각도 들고 아 저러다가 다시 휘청거리는 거 아닌가 조금 의아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본 경제 얘기 하기 전에요. 저 최근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달러가 계속 강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는데 저희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은 달러가 다시 좀 약해지면서 원달러 확률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러면 유학 보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 걱정이 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또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다 영향을 받고 그래서 네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각각 주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최근에 그 런던에 있는 그 임페리얼 컬러지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미국 정당을 보면 환율이 보인다. 정당이요? 예, 그래서 대통령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환율이 다 달라진다라는 그런 재밌는 보고서 논문을 쓴 걸 이제 제가 이번에 읽어봤는데 그림 한번 잠깐만 보실 수 있으면 좋고요. 네네. 일단 그냥 말로만 설명을 예.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저게 민주당 정부입니다. 미국 민주당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대체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이런 걸 갖다가 조사를 해본 그런 논문인데요. 점점 이런 성향들이 최근에 세 번의 집권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카터 이후에 그 다음에 클린턴이었고, 그 다음에는 92년 이후에 2000년까지 예, 클린턴이죠. 그렇죠. 클린턴이고 그 다음에 오바마. 오바마 그다음에 2008년부터 2016년 오바마. 예,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계속 올라가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쓴 걸 봤는데 일단 뭐 민주당의 문제도 뭐 있겠지만 공화당이 잡았을 때 이 전통 산업에 좀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 약세를 좀 선호하는. 수출이 잘 되려면. 예,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산업은 어차피 사실 가격 경쟁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경쟁자들과의 어떤 초격차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전통 산업, 특히 석유 산업 같은 데들이나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환율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환율의 영향력들을 더 중시하고 특히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할 정도로 그렇죠. 달러 약세를 주도했던 그런 정부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정치적인 성향의 차이, 스탠스의 차이가 저런 변화를 낳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만 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펼치는데 아주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나 보면서 달러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일단 최근에 바이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따라 붙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반영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 강한 달러로 갈 수도 있다. 4년 더 갈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그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는 못하잖아요. 현직 그렇죠. 프리미엄이라는 게 미국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 걸려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전혀 못했는데도 정말 박빙이었잖아요. 그만큼 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베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요인들도 참고를 해두신다면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달러 강세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이런 흐름들은 일단 상반기는 좀 더 지속될 수 있고 하반기 대선전이 본격화되고 정말 두 분이 제가 텔레비전 토론이나 이런 데서 맞붙는 걸 보면 점점 더 판세가 정확해질 때 환율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또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당장 관세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환율 보고서 매년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역시 행정부의 그 능력 또는 역량 이런 거에 연루돼 있으니까 주의하자는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 주셨는데 본론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잃어버린 30년 이제 탈출했다고 굉장히 올해 초부터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경제 성장률도 작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섰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되는 건지 주가도 뭐 우리는 비실비실했는데 일본은 연초부터 계속 올라서 질투도 많이 나고 그런 상황인데요. 체질적으로 변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제가 10년, 20년은 알 수 없는데 향후 2, 3년만 놓고 보면 일본은 탈출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막 10년, 5년 넘어가면 장기 전망은 거의 다 틀리니까 그런 건 그냥 재미삼아 저희들은 하는 이야기고
이제 맥스로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이 분석해 볼 수 있는 건 결국 1년, 2년 네. 정도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서 나타나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이 바로 뭐냐 하면 일본의 대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게이단넨을 비롯한 일본의 대기업들이 그 노동조합이랑 하는 춘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연례적인 이제 노동조건, 고용조건에 대한 협의인데 이제 그 춘투에서 임금 인상률이 지금 나왔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웨이지 점프라는 제목 그대로 엄청 올랐네요. 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지금 32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넘었습니다. 아, 일본은 계속 임금 상승률이 낮아가지고 뭐 국민은 계속 가난하다. 국가가 맞습니다. 부자되든 아니든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기업만 부자 됐죠. 네. 그 나라가 정말 30년 동안 실질 소득이 전혀 늘지를 못했는데 네. 그 늘지 못했던 실질 소득의 어떤 원인 뭐 이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임금이 안 오른다. 그러니까 제로 물가지만 제로 임금. 네네네.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펼쳐지면서 일본 경제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난 2년 사이에 이제 작년부터 임금 상승률이 저렇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2024년에는 5%를 넘었고 현재 이 흐름이 또 유지될 거다. 한 1년 정도는 더 간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본 기업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네. 기업의 실적이 그 1989년 역사상 최고치, 지난번 최고치 때의 기업 이익의 지금 3배를 넘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익도 잘 나오는 데다가 좀 어떻게 보면 연준이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N이 또 굉장히 약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N조의 임금도 약하고 그러면서 기업들 이익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이제 주주들한테 보상해 준 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됐지만 아니 우리 근로자들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걸 이제 이번에 풀어낸 거니까 올해 이익까지 잘 나오고 있는 중이니 그냥 이게 올해 이익은 결국 내년 임금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임금 상승률이 더 지속되고 그러면 3년째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일단 이건 디플레 탈출은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이 상승하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럼 디플레이션에서는 탈출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겠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결국 일본 경제가 이제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결국 엔저 같아요. 엔저요. 예,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너무 심하게 약세를 가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이 정책이 이제 정말 무섭기도 하지만 일본이니까 가능한 정책 같은데 우리는 저러면 정말 사실 금융시장에 있는 참가자들 저희들부터 시작해서 원화 자산 팔고 사실 다른 데 도망갈 것 같은데 일본은 뭐 워낙 경제 자체가 크고 특히 내수 시장 비중이 너무나 큰 나라다 보니 이렇게 아베노믹스라고 하잖아요. 지난번 이제 돌아가신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시작돼서 현재의 기시다 내각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 13년, 12년째 펼치고 있는 엔저 현상이 유지가 되면서 특히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지금 최근에 152엔, 34년 내 최고치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는 건 경제의 두 가지 의미를 이제 지니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의미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엔저로 수출기업 돈 많이 번다. 이건 뭐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싸게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적어도 지난 13년 전에 비해서 환율이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환율이 지금 1,300원인데 2,600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도요타 자동차를 미국 소비자는 반값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우리만은 아니지만 일본도 원자재 수입 비중이 되게 큰 나라니까 뭐 원자재에 대한 수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입 물가가 환율 상승할 때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근데 그동안 물가가 안 올랐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특히 내수 기업은 내핍 당했던 것도 있는.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로 연결을 왜냐하면 인플레로 가격을 조금만 인상하면 안 팔리니까. 그랬는데 이제 인상으로 지난 2년, 3년 돌아서게 되는 그 제품 가격을 인상해라. 너만 인상하는 게 아니라 다 인상하게 될 거니까 너만 망하지 않아. 라는 동료를 10년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원자재 가격이 엔저 때문에 막 오른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 소비자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밀가루 수입해 오는데 그게 가격이 밀가루가 2배가 됐는데 라면 값은 안 올리고 그냥 판다는 게. 네, 실제로 요새 니신 그래서 주가가 오르죠. 그래요. 예, 우리나라만 이제 라면 회사 주가가 좋은 게 아니고 일본 라면 회사도 좋은 게 결국 제품 가격을 이제 몇 년 사이에 인상하게 되면서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이익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고 이익이 폭발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가 생기고 결국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12년, 13년 동안 환율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오른 걸 그걸 버텨내고 계속
환율 인상을 종용하고 정책을 펼쳐나간 일본 자민당 정부도 참 뭐랄까요? 이렇게 일본이니까 가능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우리가 5년마다 대통령 선거 있는 나라인데 지금 저 차트가 나오지만 2011년 10년에 80엔 밑에 있던 게 지금 150엔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2배 올랐고 저 2배 오르는 동안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에서 트럼프 됐다가 지금 바이든인데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결국 미국이랑 일본이 특히 일본 자민당이겠죠. 그 커넥션 네트워크가 우리는 이거 못할 것 같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저렇게 환율 조정하고 있으면 일본처럼 저렇게 놔둘까? 그러니까 이 일본 자민당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커넥션도 저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일본 사람들 만나면 사실은 가끔 정치 얘기하면서 일본 정치는 너무 낙후돼가지고 일당 독재나 다름없고 한국이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막 뭐 이렇게 정부에서 잘못하면 막 엎어버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부럽다고 그러는데 사실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또 강점이 있네요. 예, 뭐 이게 모든 게 다 일장일단 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제학자들은 연임제 좀 하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뭐 못하는 건 저도 이해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정책의 장기적인 어떤 추진이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5년 단임제 특히 중간 선거라고 밖에 말 수 없는 여러 선거가 또 중간에 있으면 총선 지방선거 예, 그럼 레임덕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뭐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몇 분 안 계셨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일본이랑 한국이랑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일본은 저기가 고인물이라는 거 동의. 저도 뭐 아베 신조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부러운 점은 내각 책임제다 보니 저게 이제 일본 민주당이 저렇게 해체돼 버렸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링에 올랐는데 상대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민당의 일당 독재랄까 일당의 장기 집권이 계속 되니까 이제 자민당 내에서만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저게 지금 일단 당장의 성과를 보지 않고 밀어붙일 수도 있는 그런 건 또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니, 저도 사실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 한 10여 년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아베노믹스 평가하고 막 그랬던 거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저금리, 그러니까 제로금리, 뭐 엔저 이런 거 다 가능한데 사실 구조개혁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되게 좀 비아냥거렸었거든요, 서구에서. 근데 그게 지금 한 10년 지나고 지금에 보면은 구조개혁까지 돼가지고 이제 체질이 좀 개선이 된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 엔저 때문에 잠깐 이렇게 좋아지는 건가요? 착시도 있죠.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런데 어떤 그 구조조정에서는 금융구조조정은 잘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일본의 최대 문제가 결국은 저기 은행권 부실과 또 대출 안 해주는 그렇죠. 정부에서 해주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 대출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사서 경기를 부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화량의 통화 공급이 잘 안 이루어진 나라라는 걸 뜻하죠.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 이제 달라진 게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일본의 주택 가격 지수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나라랑 달리 이제 일본은 단독주택 위주의 국가였는데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한 70% 정도가 아파트잖아요. 예, 그래서 동경도라는 이제 23구죠. 동경 23도 지역에 있는 맨션, 전체 맨션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상복합, 기둥식 아파트인데요. 파란색 선이 지금 예, 전체 가격이고 전체 가격. 이거 밑에 있는 저 또 약간 밑에 있는 선들은 평당 가격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지표를 보든 우상향. 언제부터 우상향이냐면 아베노믹스 시작됐던 2013년부터 오르는 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예, 보시면 아니 이런 가격이 왔단 말이야 싶은 정도의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행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담보대출 부실화로 인해서 그 1989년엔 주식, 89년 말부터 그 다음에 91년부터는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은행들 그 13개 도시 은행이 지금 3개 남았잖아요. 뭐 미쓰비시랑 뭐 그죠? UFJ 이런 은행들이 살아남는 과정에서 10개 넘게 더 망했다라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망한 은행의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했던 고객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회수당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금융 빅뱅이네 뭐네 했지만 일본 금융권, 은행권에 대한 부실, 불안 이것들은 계속되는 가운데 대출도 안 되고 돈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예금이 들어가면 이게 대출로 나와야 되는데 전부 국채만 사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며 경제가 전혀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트라우마인데
저렇게 12년째 올해까지 지금 상반기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오르게 되면 이제 당연히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거 지역마다 다르다. 네. 우리가 심사 분석을 제대로 하면 될 일이지 무조건 부동산 대출은 안 돼. 네. 기업 대출은 안 돼라고 말할 일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경제 전체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통화 공급이 정상화되는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네. 뭐 예전에 신용경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도 정부가 많이 개입하고 했지만 우리는 정부 개입 이후에 신속하게 뭐 채권시장 안정펀드 이런 거 딱 만들고 1년 지나면 돈 벌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일본은 그걸 아무리 해도 안 되던 나라라 아베노믹스까지 한 거죠. 그리고 아베노믹스의 효과 덕분이겠죠.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는 또 수출 관련 대기업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은 이제 연봉이 아까 네, 오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두 번째는 이제 홍콩이나 뭐 여러 나라에서 제일 많은 데는 홍콩이지만 외국인들이 엔저니까 너무 지금 일본 엔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또 싸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억 엔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11억 우와 비싸다 그랬는데 지금은 8억 대니까 똑같은 1억 엔이라 해도 20% 30%가 원화에 대해서 그 정도 떨어졌는데 달러에 대해서는 반토막 났으니까 그렇죠. 네. 충분히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 주택 시장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데 요거는 엔저가 끝나면 안 될지 모르지만 앞에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들만 놓고 본다면 일단 저기 뭐 그 1, 2년 정도는 적어도 저기는 이제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이나 대출 안 해주는 것들은 끝난 거 아닌가.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 얘기할 때 그 원인 중에 중요한 게 사실 자산 가격의 하락이고 그 중에 핵심이 처음엔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미 10년째 회복을 했네요. 그걸 좀 10년 더 되긴 했는데 10년 더 됐다. 이제 너무 인상적인 가격 상승률이라 거기만 끊었죠. 근데 그러면 사실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30년은 아니네요. 한 잃어버린 20년 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동경도 지역 기준으로 해서는 2006년, 7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별로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의 일본 경제 상태는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5년, 10년, 15년 준비해 오다가 이렇게 표면에 딱 드러나게 된 그런 주가가 걸 오르니까 볼 다들 수 관심이. 역시 그렇군요.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네네. 지금 4만 엔 위에서 움직이니까 네네. 이게 저 직전 고점이 38,900엔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 그 자릿수가 딱 바뀌는 주가 상승이 나타나니까 다들 일본이 정말 달라졌나 봐 이러는데 실제로 저희들 경제 분석가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2010년대 후반부터는 아베노믹스가 이제 점점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여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왔는데도 N강이 안 나타나는 거 보고 네. 야 여기 진짜 외교 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자기 그 수출 뭐 일종의 마케터처럼 움직인 그렇죠. 사람이었는데 네. 일본이랑은 관계가 또 되게 좋았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와 일본 진짜 미국의 그 커넥션이 너무 좋네 이렇게 했던 게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결국 터진 거죠. 아니 예전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는 아베 총리 엄청 무시하고 그랬다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좀 비아냥거리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실속은 다 챙겼네요. 뭐 제일 사이 좋았던 사이로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아베 신조 회고록이 물론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쓴 회고록이니까 과장이 있겠지만 자기가 미국 대통령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친하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외교가 그러니까 내치로도 잘했지만 사실 내치는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이 한 거고 이 엔저 정책은 중앙은행이 한 거라면 이 사람은 미국의 심기를 맞춰주며 계속 엔화 약세를 유도한 그런 공은 있지 않나 싶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외교는 정말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꾸 이게 좋은 면에서는 정권 교체, 나쁘게 얘기하면 커넥트가 자꾸 끊기죠. 좀 그런 건 있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또 이제 그 다음 질문, 금리를 이제 뭐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금리를 좀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얘기를 일본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환율이 제자리로 찾아간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조금은 드는데요. 그렇죠. 뭐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엔이 초강세로 가면 문제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다시 120엔, 뭐 100엔 이렇게 가면 일본 경제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도 사실 문제 되겠죠. 이제 그런 정도만 아니면 근데
일본이 이제 원하는 환율 레벨은 지금 요새 시장의 개입을 보면 한 140엔에서 135엔 레벨이 일본이 제일 선호하는 레벨이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고요.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저 빨간 선이 뭐냐면 미국이랑 일본 금리 차랑 차고요. 그래서 미국 금리 빼기 일본 금리 한 4~5% 나오죠. 네네네네. 그리고 파란 선이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인데 최근 한 20년은 거의 완전히 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온 건 저 2002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같이 가게 됐던 2002년이 일본이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처음으로 양적 완화를 시작했던 게 저 때입니다. 2002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양적 완화를 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20년 동안 계속 네, 물론 중간에 중단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뭐 시간 되면 하고요. 일단 네. 저 때부터 네. 일본 엔화의 가치는 네.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좌우하는데 네. 미국은 금리를 최근에 특히 그 윌슨 미국의 미 연준 이사 이야기하는 거 봐도 6월 금리나 안 돼. 네, 맞아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간신히 마이너스 0.1이 0이 됐는데 미국은 5.5인데 이걸 아니야 9월일 수도 있어 이래버리니까 네. 야 이건 뭐 괜한 기대 아니야. 엔이 약세라는 건 기정사실이고 이게 뭐 금리 인상 0.1%로 엔이 강세가 된다고? 이 금리 차에 이래 버린 거죠. 저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거의 금리 차가 굉장히 같이 움직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이제 엔화가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아베노믹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 연준이 금리를 저렇게 많이 올린 게 일본 엔 약세 원인이었고 일본 경제 살아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엔이 저는 이제 강세로 간다라는 쪽이지만 네네네. 그건 장기 전망 한 2~3년 정도 놓고 보면 한 130엔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거기가 이제 저는 균형 레벨이라고 보는데 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겠죠.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는 일단 일본 경제가 워낙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엔 강세다. 저렇게까지 엔 약세를 해서 주변국과의 불화 위험들을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일본은 싫을 것 같다. 저 정도면 너무 과하다. 라는 게 일본 내부의 입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보면은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뭐 뚝뚝뚝 떨어뜨려 가지고 예전처럼 많이 내리지 않고서는 이게 일본에서 아무리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이게 저는 솔직히 5년 안에 1% 가겠는가? 그러니까요. 뭐 0.25 정도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정도 금리 인상으로는 저 금리 차를 좁히는 건 역부족이니까 일본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중요한데 이제 미 연준이 태도를 보면 올해 3번도 금리 인하 어렵지 않냐 지금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이 경제가 좋은데 이 금리 차는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좁혀지지 시장의 기대처럼 이제 전부 다 엔 강이야 엔화 사면 다 환차익 나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미국이 너무 좋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 박사님 그 미국 금리 좀 꽤 장기적으로 고금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쪽의 의견이신가요? 의견인 거죠. 저는 왜냐하면 그러시군요. 미국이 이번에 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저도 이제 경제전망 작년 말에 쓰면서 공부해 보니까 세상에 그 일리걸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로 이렇게 국경에서 막은 사람이 매달 20만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경 수비대에 의해서 돌아간 사람이 매월 20만 명. 그러면 그 몇 배까지는 모르지만 들어왔겠죠. 더 많은 사람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인구 3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그 신생아 출산에 따른 자연 증가 말고 이민만 1~2% 이상 인구를 늘리는 그러니 경제 성장률 3%는 저거는 사실 그렇게 잘한 성장률이라고도 이번에 3.4 나왔지만 그게 정말 높은 성장률이냐 하면 인구 증가율이 1~2%가 거기 기여하고 더군다나 이민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세에서 34세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왜 그 사막이든 뭐든 험지를 건너서 오셔야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 미국에서 영어 못하고 취직 못할 텐데 상당히 교육을 잘 받은 젊은 사람들이 이민 가겠다 또는 거기 넘어가겠다고 준비하신 분들이 그 열정 넘치는 아무튼 젊은 세대가 노동력으로 탁 공급된다라는 건 경제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게 우리는 또 일본은 다 인구 감소 나라인데 성장률은 일본이 암만 잘 나왔다 그래도 2% 나오기 힘들고 우리도 잘 나왔다 그래도 정말 3%는 꿈의 성장률이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미국과의 차이는 이제 1인당 소득에선 우리나 일본이 쫓아가겠지만 전체 경제의 성장률은 안 되면 결국 시장은 금리는
경제 성장률의 함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미국의 강세가, 그러니까 아까 서두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같은 좀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네. 달러는 좀 강세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책 변수 말고 경제만 본다면 경제 성장률이 워낙 계속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구도 그렇고 해서 계속 달러가 강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경제 상태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처음에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아니 좀 경제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장기간 정권이 바뀌더라도 같이 해야 한다. 네네네. 뭐 정책 일관성. 그렇죠. 정책 일관성. 그게 이제 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기본위원회 만들었습니다만 한 게 없잖아요. 네네.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두 번째로 좀 했으면 좋은 게 그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큰일 난다. 경제는 경제고 도덕은 도덕이다.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1990년, 91년 당시 버블이 붕괴되면서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있을 때 일본 시라카와를 비롯한 일본은행 총재들이 역대 총재들이 전부 버블을 청산해야 한다.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같은 자신의 철학을 시장에 뒤에 집어넣다가 그게 이제 운 없게 아시아 외환위기까지 연결되며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으로 가고 20년, 30년 간 거잖아요. 네. 결국 경제라는 건 굉장히 예민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모든 걸 좌우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산시장 버블이면 금리를 인상해서 박살 내는 건 좋은데 버블이 붕괴되면 또 인하를 해줘야죠. 왜 오버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한 타격을 받아서 결국 은행들까지 연쇄 부도가 10년간 은행 부도가 연쇄적으로 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신속한 금리 인하를 해주는 그러니까 도덕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되고 자신의 개똥 철학을 넣는 게 아니라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과열인가, 침체인가만 생각하고 정책을 펼치는 중앙은행의 어떤 그런 태도들, 중립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일본 사례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 때 충분히 풀었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죠. 충분히 그때 풀었으면 사실 물론 이제 한신 대지진, 고베 대지진 때문에 경제가 타격을 받은 그러니까 운이 없었죠. 운이 없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기에 금리만 인하했더라도 이렇게까지 30년 불황을 겪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지 않냐?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았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일본 경제 따라가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때 일본은행 총재와 부총재 단 덕분에 우리가 역전한 거죠. 그 덕분에.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말씀 듣자마자 우리는 지금 금리 내수는 안 좋다고 그러는데 금리 인하도 못 하고 정부는 재정을 지출 줄인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도 잃어버린 10년 같은 상황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보다 내수 시장이 더 작으니까. 자칫 정책 잘못 펴서 특히 기업들의 경쟁력 촉진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일본보다 어쩌면 일어서는 건 그러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너진 다음 일본처럼 저런 걸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일본처럼 회복을 못할 수도 있다. 네, 그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으니까 회복한 건데 우리는 좀 그 면에서 약하잖아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여쭤볼게요. 그럼 만약에 일본이 그렇게 잘 회복하고 있고 미국하고도 계속 관계가 좋고 하다고 하면 옛날에 그랬던 것 소니가 세계를 제패하고 뭐 도요타가 쭉 상승해서 GM을 따라잡고 이게 일본의 80년대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이 미국 가서 무슨 일본 도쿄에 뭐 땅 몇 평 팔면은 미국에 도시 하나 산다고 막 그러면 땅 엄청 사고 그런 황금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는 어려워요. 30년 동안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해가지고요. 일본 기업. 예, 근데 최근 몇 년 전 고체부터 뭐 도요타가 투자를 하고 하는데 이미 많은 부분을 잃어버려서 옛날에 전성기를 돌아간다라기보다는 이제 1등 국가는 아니고 2, 3등 2류 선진국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세계 초일류 선진국 자리는 이제 보러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뭐 미국을 따라잡을 기세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그때는 말씀이시죠? 뭐 이제 또 과열이었다. 그렇군요. 그러게 근데 일본은 AI 시대에 좀 뒤쳐졌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디지털이 늦었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 거죠. 투자를 못하면 뭐 특히 이쪽은 얼마 전에 뭐 벤치마크 테스트들 이런 거 보면 지금 AI 엔진들이 3달마다 넘버원이 바뀌고 6개월마다 새로운 칩의 그 2배 정도 연산, 병렬 연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가파른 생산성이 있는데 거기 근처에 일본 기업 이름이라도 아니까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AI 엔진이라도 일본이 개발했다는 이야기, 또는 전 세계 100대 유니콘,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 중에 기업 가치 높은 기업 중에 일본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그러게요. 네, 없습니다. 차라리 프랑스, 영국이 더 많이 나와요. 네, 이제 거긴 자기 시장이라도 좀 이렇게 크고 유로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일본은 갈라파고스였어. 그러니까 확장을 못하고 내부로 침잠하다 간신히 지금 일발역전한 정도지 아직 예전의 위치를 찾아간다라는 건 이제 좀 먼 목표다.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랫동안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랬다는 경쟁력을 말씀이시죠. 많이 잃어버렸죠.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은 아니었다. 20년 이후엔 회복을 시작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나라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한 잃어버린 시들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좀 배워야 하는 것이 돈을 풀어야 될 때 제대로 풀지 않았던 그리고 너무 경제를 교과서에 나온 대로만 이해했던 그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달러가 오래 지속된다는 게 가장 우리 시청자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홍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